2016 리트 대비 파이널 강의 두 문제 더 맞히는 힘을 시작합니다. 집중! 이 두더힘에서는 2025학년도 리트 기준으로 정답률이 50% 미만인 고난도 기출문제 8개를 분석할 거예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실전에서 두 문제 더 맞힐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의고 또 간결하게 편집되어 있으니까 제 교재나 강의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편하게 들어보세요. 특히 제시인 분들은 작년에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치열하게 분석했을 겁니다. 과연 올바르게 분석하셨는지 제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첫 시작은 오답률 1위였던 34번 논리 퀴즈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문제 해설 강의를 시험 바로 다음날에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후 메가로스쿨 데뷔하면서 내려갔지만요. 근데 메가로스쿨에서 정답률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이 문항이 정답률 33%로 오답률 1위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앞 뒤에 있는 33번, 35번 논리 퀴즈가 34번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34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다? 이거는 수험생분들이 이런 유형에 대한 일관된 풀이법을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출문제 모의고사 많이 풀고 공식 해설서 보고 학원 강의 들으면서 해설을 이해는 했어도 정작 그러한 풀이들을 전개할 수 있는 일관된 풀이법을 배우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유형인데도 늘 새롭게 느껴지고 어떻게 풀이를 전개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만 쓰고 틀리게 되는 거고요. 제가 34번 유형에 대한 일관된 풀이법을 소개할 테니까 잘 연습하셔서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제가 전개년 논리 퀴즈의 추월차선 강의 교재도 붙여둘 테니까 다른 문제들도 일관된 풀이법으로 논리를 전개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참고로 2025학년도 리트 논리 퀴즈는 전부 두더힘에서 다룰 거거든요. 이 강의 보시고 격렬하게 유사 유형까지 같이 연습해보시면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논리 퀴즈는 벼락치기도 효과가 좋거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동치미 풀이법 2025학년도 추리논증 34번은 경우의 수를 따져나가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누구나 풀 수 있어요. 한 30분 정도 주면 똘똘한 중학생도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3분 내에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돈을 주고 배울 만한 멋진 해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개하는 해법은 1987년에 발표된 자연연역의 결함이라는 두 쪽짜리 페이퍼에서 처음 발표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풀이법이고 저는 이를 동치미 풀이법이라고 부를 건데 한 10분 정도만 배우면 누구나 이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논리 개념 3가지만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일 거예요. 첫 번째, 결합법칙. 동치관계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뭐 딱히 놀랍거나 신기한 거 아니죠? 자, 근데 한국어나 영어 같은 자연 언어에서는 동치의 결합법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동치 결합법칙은 순수한 논리 규칙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해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순관계. A와 B가 모순관계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동치관계를 활용해서 나타내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부정, 이 물결은 낫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의 부정과 같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치관계가 성립할 때는 A와 B의 참거짓이 항상 반대겠죠? A가 참이면 그 부정인 B는 거짓일 거고 A가 거짓이면 그 부정인 B는 참일 거예요. 그 말인 즉슨 A와 B는 동시에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다. 세 번째는 동치관계입니다. A와 B가 동치관계이면 3선으로 나타내고 이는 진리치, 즉 참, 거짓이 항상 동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A가 참이면 반드시 B가 참이고 또 반대로 B가 참이면 반드시 A가 참이다. 이를 상호 함축한다 라고도 표현해요. 자, 이러한 동치관계가 논리 퀴즈에 어떻게 응용되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왕은 참말을 했다를 해황으로 기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딱 한 문장만 말했고 그 진술이 나는 남성이다 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해왕의 진술 나는 남성이다는 남성으로 기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 해황과 남성이 동치관계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해황, 이해왕은 참말을 했다가 참이면 나는 남성이다 라는 이해왕의 진술이 참이죠. 반대로 나는 남성이다 라는 이해왕의 진술이 참이면 이해왕은 참말을 했다 라는 말도 참이에요. 해황과 남성은 서로 상호 함축함으로 둘은 동치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만 알면 끝이에요. 결합법칙, 모순관계, 동치관계. 새롭거나 신기한 내용은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좀 놀라게 될 거예요. 집중!
자, 문제의 조건을 볼게요. 여기서 사과를 먹은 개수는 참 거짓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개 먹었으면 참말, 두 개 먹었으면 거짓말. 이를 바탕으로 제가 주어진 조건들을 기호화해 볼게요. 자, 먼저 갑의 진술, 정이 먹은 사과가 하나라는 것은 정이 참말을 했다는 거죠. 갑이 참말을 했다를 갑, 정이 참말을 했다를 정으로 나타내면 갑이 참말을 했다는 갑과 갑의 진술, 정이 참말을 했다는 정은 동치관계가 성립해요. 갑이 참말을 했다와 갑의 진술이 동치관계라는 거 앞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을은 뭐 딱히 기호할 방법이 없고 병은 병이 참말을 했다를 병으로 기호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의 진술을 기호화해야 되는데 둘이서 먹은 사과의 개수 합이 3개라는 것은 한 명은 한 개 먹고 다른 한 명은 2개 먹었다는 거죠? 한 명은 참말, 다른 한 명은 거짓말 했다는 거니까 이 둘의 참거짓 여부는 항상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병의 진술 중에 병이 참말을 했다를 병으로 나타내고 정이 참말했다를 정으로 나타내면 이 둘의 관계는 둘 중 한 명만 참말을 했으므로 모순관계가 성립해요. 이게 병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동치다? 병이 참말을 했다와 동치다. 지금 앞이랑 뒤는 똑같아요. 단지 병의 진술이 조금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자, 근데 동치는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결합법칙. 따라서 지금 이 괄호를 살짝 옆으로 옮겨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근데 병과 병이 동치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히 참이죠. 같은 것은 같으니까요. 이처럼 낫 정이 참과 같으므로 정은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정이 동치였으므로 정이 거짓이면 갑도 거짓입니다. 자, 그리고 정이 거짓이었으니까 을은 사과를 2개 먹었다가 거짓이죠? 그 말은 을은 사과를 하나 먹었다. 즉 을은 참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갑에게 4개의 사과가 남아있다는 참이고 근데 갑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6개에서 2개를 먹어서 4개가 남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갑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과는 5개이다? 틀렸죠? 6개 갖고 있었다. 자, 근데 선지에서 기억을 다 제외해버리니까 남는 건 2번과 4번밖에 없죠. 니은은 무조건 옳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치미 풀이법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 읽는 거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 추론하는데 한 40초 걸렸을까요? 필요한 논리 개념도 단순했어요. 결합법칙, 모순관계, 동치관계. 어렵거나 낯설거나 과한 개념이 결코 아니죠. 아마 오늘 관광 리트 치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갔을 거예요. 하여튼 실전이었다면 우리는 선지 구성을 통해서 니은이 참이라는 것을 타당하게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사과가 6개고 을은 참말을 했으니까 7개에서 하나를 먹어서 6개가 되었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봤을 때 병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이제 안 쓴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가진 사과의 개수가 4개 이상 7개 이하로 각각 다르다고 했으니까 병과 정은 처음에 6개도 7개도 아니니까 각각 4개, 5개, 5개, 4개 갖는 조합이 가능하죠? 일단 정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사과를 2개 먹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병이 몇 개 먹을 수 있나 생각해보면 병이 1개 먹는 것은 불가능해요. 남은 사과의 개수도 각각 달라야 하니까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정과 겹치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갑과 겹치므로 병은 2개를 먹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병이 먹은 사과의 개수와 정이 먹은 사과의 개수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 사고 과정이면 3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참말 거짓말 문제도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문제는 다 풀었고 니은을 정석대로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33번 문제처럼 처음 사과 개수가 각각 달랐다. 그리고 남은 사과 개수도 각각 달랐다.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처음에 사과 5개 가졌던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사과 1개만 먹을 순 없죠? 그러면 갑이랑 남은 사과 개수가 같아지잖아요. 따라서 무조건 2개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진 모르겠지만 사과를 처음에 4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역시 1개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사과 개수가 겹치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 사람도 무조건 2개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말을 해서 사과를 1개 먹는 을 6개도 5개도 4개도 아니니까 7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1개를 먹어서 6개가 남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적절한 추론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2개씩 먹었고요. 결국 병과 정도 2개씩 먹어서 디귿도 옳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했죠? 2문제 더 맞히는 힘 2번째 시간 오답률 2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중! 25번인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곧 그 문장이 참인 가능 세계들의 집합이다. 이 내용이 제가 시험 몇 달 전에 올린 유튜브 강의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명제는 무엇의 집합일까요?
가능세계의 집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명제는 이것이 참인 모든 가능세계의 집합이다. 정확히 기출문제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강의하고 있죠? 을은 명제가 일종의 순서쌍이다. 그래서 이항관계로 구성된 순서쌍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나왔는데요. 관계는 순서쌍의 집합이다라며 이항관계도 설명하고 보시다시피 삼항관계도 이야기했어요. 너무 똑같아서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2025학년도 리트 외에도 2025학년도 경찰대 편입학 언어논리, 2025년 5급 피셋 언어논리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적중을 몇 개 시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기초 개념을 깊게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중의 비결이에요. 모의고사는 출제기관에서 다 수거해서 유사한 문항 걸러내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런 기초 개념은 특정 교재에 실려 있다고 해서 이걸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문제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리트는 이건 피셋 수능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전문 지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법적으로 출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 출제자가 어려운 개념을 문제화하고 싶어도 이걸 바로 제시할 수는 없고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들을 서술해 줘야 돼요. 제시문만으로도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단을 놔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살펴볼 2번 문제는 명제, 수로논리, 가능세계 이런 기초 개념으로 쌓아 올린 심화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어려운 개념에 도달하게 되고 시험장에서 훨씬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오답률 2위다? 이건 기초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해요. 마음이 급한 수험생들은 개념서, 개념 강의 볼 여유가 없죠. 그래서 대뜸 기출문제, 모의고사부터 벅벅 풀려고 합니다. 물론 머리가 아주 좋은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2025학년도 리트 수석하신 분 인터뷰를 보니까 수험서나 수험 강의를 아예 안 봤대요. 좀 헷갈리는 강화약화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몇 개 봤다고 하고요. 하여튼 그런 극소수의 분을 제외하면 평범한 두뇌를 가진 분들은 급할수록 기초 개념부터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초 개념 공부는 사고력을 키우는 좋은 수단이거든요. 머릿속에 개념 도구가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 해설한 후에 또 출제될 만한 튜플이라는 기초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개념도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문제지. 자,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흔히 명제라고 부른다. 이거 모르는 분들 없죠?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의미가 없는 문장은 명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도 논리개념 매뉴얼에 실려 있어요. 명제는 문장이 의미이므로 의미 없는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촘스키가 만든 유명한 예문 무색의 초록빛 생각들이 맹렬히 잠을 잔다. 이 문장은 비록 문법엔 맞을지언정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명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 내용도 2014년 5급 피셋 언어논리에 적중했었어요. 1. 색깔 없는 녹색 관념들이 모질게 잔다. 1은 문법적이지만 무의미하다 라는 게 그대로 출제됐죠. 이런 일이 계속 매년 반복돼요. 왜냐? 명제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제가 깊게 다뤘거든요. 자, 근데 명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견해가 있다.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곧 그 문장이 참인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수철이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과 수철이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하는데 다른 의미를 뜻하는데 이는 이제 갑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명제가 그 문장이 참인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수철이가 키가 크다는 수철이가 키가 큰 가능세계들의 집합과 같고요. 수철이는 학생이다는 수철이가 학생인 가능세계들의 집합과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집합과 첫 번째 집합은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집합이 다르니까 명제도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가능세계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죠. 말 그대로 가능한 세계라는 뜻인데 수능, 피셋, 리트 등의 조건문, 특히 반사실 조건문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출제됐어요. 심지어 2023학년도 리트에는 불가능 세계라는 것도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능세계 개념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출제자가 여러 차례 기출된 개념들은 딱히 설명도 없이 그냥 툭 던져줍니다. 기억나죠?
자, 하지만 관광 리트 치러 가시는 분들 중에도 이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서로 다른 집합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수철이가 키가 큰 가능 세계들의 집합,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수철이가 학생이면서 키가 큰 세계, 수철이가 직장인이면서 키가 큰 세계, 수철이가 군인이면서 키가 큰 세계, 수철이가 가수이면서 키가 큰 세계 등등등, 이러한 가능 세계들을 몽땅 모은 집합이 수철이가 키가 크다 라는 명제라는 거죠. 반면에 수철이는 학생이다 라는 명제는 수철이의 키가 작은데 학생인 가능 세계, 수철이의 키가 평균인데 학생인 가능 세계, 수철이의 키가 매우 큰데 학생인 가능 세계, 또 수철이의 키가 작은데 다른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인 가능 세계 등등등, 이런 가능 세계를 몽땅 모은 집합이 수철이는 학생이다라는 명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갑이 생각하는 명제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두 명제 집합 사이에 교집합이 있을 수 있으나 두 집합은 서로 완전히 다른 원소를 갖고 있기도 하므로 서로 다른 집합이 됩니다. 자, 만약 어떤 문장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이라면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모든 가능 세계들의 집합이다. 뒤집어서 모든 가능 세계들의 집합이 명제인 문장은 반드시 참인 문장이 되는 거고요. 가령 3은 홀수이거나 홀수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어떠한 경우 가능한 세계들에서도 다 참이니까 이 명제는 무엇이냐? 모든 가능 세계들의 집합이 되더라.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명제를 집합으로 바라보면 명제들 간의 포함 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강의에서 설명하다가 이게 적중된 겁니다. 자, 근데 출제자는 무엇을 문제화했냐? 이 문장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인 경우와 정반대되는 어떠한 가능 세계에서도 거짓인, 즉 이 명제가 모든 가능 세계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인 경우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에는 없고 이 지문의 개념을 바탕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추론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미 2년 전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2023학년도 추리논증 16번 보면 둥근 사각형을 그린다라고 나오죠. 요게 성립하는 가능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린다라는 명제는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한 분들이라면 니은 둥근 사각형은 존재한다. 2년 전 기출문제의 둥근 사각형 그대로 재활용한 거죠. 나름 출제위원이 여러분들을 엄청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을 집합으로 바라본다는 개념이 좀 낯설지? 근데 잘 생각해봐. 둥근 사각형 2년 전에 출제했었잖아. 여기 속삭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 문장과 3은 홀수이면서 홀수가 아니다. 이 무슨 문장이죠? 어떠한 세계에서도 반드시 거짓인 항위 문장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 두 문장들의 가능세계 집합이 공집합으로 같으니까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즉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같아야 돼요. 하지만 이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갑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대하겠죠. 같지 않다. 같은 게 아니다. 재미있죠? 리트 기출문제를 보면 특정 문제에 어떤 개념 씨앗이 들어있고 이게 몇 년 후에 꽃을 활짝 피워서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오곤 합니다. 이제 갑과 대립되는 을의 관점을 살펴볼게요. 을은 명제를 뭐라고 하냐? 일종의 순서쌍이다. 뒤에서 다룰 텐데 왜 일종의 순서쌍이라고 하냐면 순서쌍은 일반적으로 원소 두 개가 순서를 가지고 있을 때 가리키는 용어고요. 이걸 일반화하면 예를 들어 원소가 셋이다. 그럴 때는 순서쌍이라기보다는 튜플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순서쌍은 2튜플, 이 세 개의 원소가 순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3튜플. 근데 여기에 튜플이란 말을 못 쓰니까 그냥 일종의 순서쌍이다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3은 홀수이다라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3이 가리키는 대상과 홀수이다가 가리키는 속성으로 구성된 순서쌍으로 이해될 수 있다. 3이 가리키는 대상을 M, 홀수이다가 가리키는 속성을 F라고 할 때 3은 홀수이다가 표현하는 명제는 M, 쉼표, F이다. 이건 순서쌍이니까 순서가 바뀌면 다른 쌍이 됩니다. 이 정도 내용은 중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앞에서는 속성인 경우를 다뤘어요. 속성은 일항수로입니다. 전부 논리개념 매뉴얼에서 다루긴 했는데 관광 리트 치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논리학에서 서술어는요 대문자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 홀수이다라는 서술어는 사실상 x는 홀수이다라는 형식을 갖고 주어 자리에 x 자리에 특정한 값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홀수이다인데 그 x 자리에 3이 들어가면 3은 홀수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논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수러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값수로 들어가는 대상은 소문자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어떤 수러가 하나의 대상만을 취한다? 그러면 속성을 나타내는 일항수러가 되고요. 또 다른 사례, 수철이는 희영이를 사랑한다. 여기에는 사랑한다라는 수러가 수철과 희영이라는 대상을 두 개 취하죠. 두 개부터는 관계수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수철이 가리키는 대상과 희영이 가리키는 대상, 사랑한다가 가리키는 이항 관계로 구성된 순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love라는 수러가 수철이와 희영이 이 두 개의 항을 관계 짓는 거죠. 그래서 수철이 가리키는 대상을 A, 희영이 가리키는 대상을 B, 사랑한다가 가리키는 이항 관계를 대문자 R로 나타낸다면 수철이 희영이를 사랑한다는 문장은 A, B, R로 나타낼 수 있다. 3튜플이 된다. 이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역시 다른 명제가 되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보기 보면 기억, 갑과 을은 수철과 희영이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때 수철이 희영이를 사랑한다라는 문장과 희영이 수철이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는데 동의한다. 먼저 갑, 가능세계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수철이 희영이를 사랑하는 가능한 세계들의 집합이랑 희영이 수철이를 사랑하는 가능한 세계들의 집합,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집합도 있겠지만 한쪽만 짝사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두 집합은 달라서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는데 갑이 동의할 거예요. 그리고 을은 어떻냐? 수철이가 희영이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은 A, B, R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고 희영이가 수철이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은 B, A, R이라는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둘은 순서가 다르니까 다른 순서상이니까 다른 명제지 라는데 을도 동의할 겁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끝으로 디귿,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때 이건 언어 철학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모두 금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샛별은 샛별이다와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라는 건 표현상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니까 같은 대상끼리 같다고 함으로 의미가 같다는 건데 많은 학자들은 샛별은 샛별이다와 샛별은 개밥바라기다가 다른 명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샛별은 샛별이다는 샛별에 대해 아무런 경험적 지식이 없어도 당연히 반드시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만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는 뭔가 정보를 전달하죠. 샛별이 가리키는 대상과 개밥바라기가 가리키는 대상, 이 두 개가 같구나 라는 뭔가 정보적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정말로 같냐와 관련해서 무어의 역설이란 것도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고 이런 설명과 기출문제가 역시 논리개념 매뉴얼에서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개념을 잘 공부해 두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쉽게 맞힐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하여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때 샛별은 아름답다라는 문장과 개밥바라기는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을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상이 같으면 이게 AR이면 두 번째도 AR이 되죠. 같은 순서쌍이니까 같은 명제, 즉 의미가 같다라고 볼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 눈에는 을의 견해가 틀렸다 라면서 반대하겠죠. 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문제가 좀 더 재밌지 않나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은 앞으로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잘 정리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강의를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제가 튜플이라는 앞서 설명했던 개념을 좀 더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튜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곱집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집합을 곱한다는 거예요. 만약 A 집합에 원소가 1, 2가 있고 B 집합에 X, Y가 있다면 A 곱집합 B는 지금 요 곱하기 앞, 뒤로 순서가 결정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이랑 X랑 1이랑 Y랑 2랑 X랑 2랑 Y랑. 자, 그래서 요 곱하기의 순서가 있었으니까 곱집합의 원소도 순서쌍이 됩니다. 만약 B 곱집합 A였다면 여기 있는 순서쌍들 앞뒤를 다 바꾸면 되겠죠? 집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나 순서쌍은 순서를 고려한다. 자, 근데 집합론 시간도 아니고 뜬금없이 곱집합을 왜 언급했냐?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예요. 수학적으로 관계라는 것은 이건 프로그래밍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할 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정의 자체가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A라는 집합 안에 저 해황이 있고 제 동생 해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와 A의 곱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소는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원소 두 개를 취해서 이런 부분집합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이 부분집합은 뭐라고요? 관계다. 왜 관계냐? 곱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형제관계입니다. 형제관계를 어떻게 정의했다? 집합으로. 어떤 집합?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와, 이거 너무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곱집합이라는 것은 임의의 원소와 임의의 원소를 순서쌍으로 엮는 거고, 관계는 그것의 그냥 부분집합이다. 자, 그리고 이런 곱집합은 3개일 대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ABC 곱집합은 곱하는 게 3개니까 순서쌍도 3개가 되겠죠? 3튜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1, 3, 5가 하나의 튜플. 1, 3, 6이 또 하나의 튜플. 이번에는 1, 4, 5가 하나의 튜플, 또 1, 4, 6이 하나의 튜플.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튜플을 다 채워 넣으면 ABC 곱집합이 돼요. 그리고 이 중에 일부를 취하면 그 부분집합은 뭐다? 관계다. 와,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튜플, 일종의 순서쌍이다에 이미 나온 거예요. 단지 튜플이라는 그 표현이 안 나온 거죠. 개념은 이미 출제됐다. 정확히 언제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잘 복습해 주시고, 특히 명제가 가능한 세계들의 집합이다 라는 개념 특별히 잘 숙지해 두길 바랍니다. 이렇게 개념을 배운 후에 혼자 문제를 복습해 보면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일 거고, 그만큼 실력이 쑥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조금 어려운 강의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죠. 안녕. 두 문제 더 맞히는 힘 3강. 2025학년도 리트 출연원 중 오답률 3위는 정답률 41%를 기록한 38번입니다. 아마도 관광 리트 치시는 분들 때문에 정답률이 좀 많이 낮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언뜻 보면 물리 개념을 세 문단에 거쳐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처음 본 분들은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야, 이게 진짜 로스쿨 입학할 때 치는 시험 맞나? 하는 의심도 들 거예요. 반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해 오신 분이라면, 야, 이거 뭐 다 아는 거네? 하고 쓱 읽고 지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한다. 이거 2012학년도 수능에도 나왔고 2016학년도 언어위에, 2019학년도 언어위에도 다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모를 수가 없는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가능성이다. 이것도 직전 5급 피셋 언어 논리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다 풀어보고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 크기의 제곱을 질량으로 나눈 값의 절반으로 정의된다. 과학 시간에 2분의 1 mv 제곱 이 탁 떠올라도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2013학년도 출연원정 2020학년도 언어위에 그대로 나온 표현이에요. 또 중력에 의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질량, 높이, 중력과 속도 mgh로 정의된다. 12년 전 출연원정 기출문제에 다 있었던 겁니다. 즉 기출 분석만 잘 되어 있었더라도 이 오답률 3위 문제 어렵지 않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2013학년도 출연원정 32번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집중! 제자리에서 높이뛰기를 하는 것보다 도움 닫기를 한 후 높이뛰기를 할 경우 훨씬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 이건 초등학생도 동의할 만한 내용이죠? 그 이유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제자리 높이뛰기를 하는 경우 우리 몸의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지만, 근육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지만, 도움 닫기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도움 닫기 과정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근육 에너지에 추가적으로 운동 에너지까지 합쳐서 이게 위치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때 우리 몸의 질량, 도움 닫기 시 달리는 속도, 중력과 속도 및 뛰어오르는 높이를 사용하여 물리학적으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양의 절반으로 정의된다.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중력과 속도 그리고 높이의 곱으로 정의된다. mgh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위치 에너지로 변환된다면, 2분의 1 mv 제곱이 전부 mgh로 바뀐다면, 물체의 높이 h는 어떻게 정의되냐? 여기 h만 남기고 mg를 양변에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m은 공통적이니까 날아가고, 결국 그 값은 속도의 제곱의 절반을 중력과 속도인 10m/s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글로 써놓으니까 좀 어려운데, 이 h만 남기고 양변을 mg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죠. 보다시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만 고려한다면 그때 이 높이는 물체의 질량과 무관합니다. 오직 속도와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죠. 중력이 세면 이 g가 크면은 h가 작아질 거고요. 속도
V가 크면 이 H도 높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하고 나온 거는 이 V에다가 10을 넣고 G에다가 10을 넣었을 때 H가 5가 나온다. 이 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선지 몇 개 살펴보면 뛰어오르기 직전에 달리기 속도가 10m/s 이하인 경우, 즉 100m 뛰는데 10초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근육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얼마든 상관없이 장대 높이 뛰기 세계 기록은 갱신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지문 뒷부분을 생략했는데요. 거기에 장대 높이 뛰기 세계 기록 미터가 나와요. 근데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근육 에너지 더하기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가 모두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속도가 10m/s 이하다. 뉘앙스가 운동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근육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양이 얼마든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매우 큰 값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 무시하고 그냥 근육 에너지가 전부 mgh가 된다 라고 근사해 볼 수가 있어요. 근육 에너지가 엄청 크다면. 자, 그리고 질량과 중력 가속도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근육 에너지와 높이가 비례하는 관계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텐데, 근육 에너지 얼마든 상관없다? 이거 엄청 강한 표현이죠. 내 근육으로부터 핵폭탄 3000개 정도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장대 높이뛰기 세계 기록이 뭐야? 그냥 우주까지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얼마든 상관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값을 허용하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에 구체적인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 볼 필요 없이 극단적인 발레를 만들어서 선택지가 틀린 걸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양이 얼마든 상관없다, 이거 출제자의 따뜻한 배려심이 느껴진 선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지문을 아예 안 읽었어도 선지만 봐도 틀린 걸 알 수 있는 선지죠. 3번, 높이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오로지 도움닫기에 의한 운동 에너지 뿐이라면, 근육 에너지가 없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질량이 작을수록 더 높이 뛸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니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경우만 고려한다면 이 높이는 질량과 무관했어요. 근육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합쳐져서 위치 에너지가 된다고 할 때 근육 에너지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럼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고, 이때 H는 질량과 무관하게 정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질량이 작아진다고 H가 커지는 건 아니더라. 끝으로 4번, 두 장대 높이뛰기 선수의 도움닫기 속도 및 근육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총량이 각각 서로 같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질량이 작은 선수가 뛸 수 있는 높이는 질량이 큰 선수가 뛸 수 있는 높이 이상일 것이다. 이거 뭔가 느낌적인 느낌상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엄밀하게 해설을 해볼게요. 일단 근육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요 식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때 H를 구하려면 양변을 전부 mg로 나눠버리면 되죠? 근데 근육 에너지 두 선수 동일하고 속도도 동일하고 중력과 속도 지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동일하고, 그래서 동일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면 이 질량과 높이가 반비례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수학적 의미의 엄밀한 반비례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통적인 것들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대략적인 경향을 알기엔 충분하죠? 따라서 질량이 작으면 질량이 큰 선수 이상으로 높이 뛸 것이다 라는 건 적절합니다. 참고로 근육 에너지가 두 선수 모두 없었다면 오직 운동 에너지만이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잖아요. 그때 높이는 질량과 무관하게 속도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작은 선수나 질량이 큰 선수나 뛸 수 있는 높이는 완전히 같겠죠.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 여기서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다 라고 표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으면 여기 초과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운동 에너지 또 위치 에너지에 대해 살펴봤으니까 이제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인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개념을 살펴볼게요. 이 문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2021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물리 1에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시험 문제 상황이 공교롭게도 여기 시각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온 거예요. 자, 역학수레를 이용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수레 A에 달린 용수철을 압축시켜 고정시킨 후 질량 2kg인 수레 B를 가만히 접촉시킨다. 자, 그래서 이 망치를 탁 때려갖고 용수철 고정장치를 해제하면 이 압축되어 있던 용수철이 탁 펴지면서 이 수레 A, B를 양쪽으로 밀겠죠? 근데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처음에 수레 A와 B의 운동량의 합 얼마예요? 가만히 있었으니까 A와 B 덩어리 전체의 운동량은 0이죠? 질량은 3kg겠지만 속도가 0, 정지되어 있으니까요. A의 운동량 더하기 B의 운동량은 0이다.
그리고 이 말은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때 마이너스는 속도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일 뿐이에요.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되나 보면은 같은 시간 2초 동안 A는 B의 2배를 이동하죠. 즉 속도가 2배라는 거예요. 이는 당연한 게 서로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되는데? 속도 곱하기 질량인데 이 질량의 비율이 1대2였잖아요. 이 두 값을 곱한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질량이 1대2였을 때 속도는 2대1일 수밖에 없다. 자, 당시 나온 보기를 보면 디귿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당연히 적절하죠. 4초일 때뿐만이 아니라 0초, 1초, 2초, 3초일 때도 다 운동량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량은 보존되니까요. 그게 1문단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고3 수능 물리 1 문제도 얼추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굿.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표면과 평행한 평면에 질량이 각각 MA, MB인 두 물체 A, B가 있는데 그 사이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을 넣은 후 두 물체를 근접시켜 용수철을 압축시킨다. 아까 봤던 문제의 상황이랑 똑같죠? 처음 정지 상태에 있던 두 물체를 동시에 가만히 놓아버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용수철 펴지면서 두 물체가 이 반대쪽으로 간다. 이때 A와 B의 속력이 각각 VA, VB라면 운동 에너지는 각각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이다. 자, 이렇게 평면을 따라 움직이던 두 물체는 평면의 양 끝에서 오르막 빗면을 오르게 된다. 물체와 평면, 물체와 빗면 사이의 마찰과 공기에 의한 저항 등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 물체가 출발한 평면 위의 지점을 기준으로 A와 B가 도달한 최고점의 높이는 각각 HA와 HB가 되는데 이런 식이겠죠? 주의할 점은 A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과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동시에 최고점에 도달했다. 이런 식의 서술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하여튼 각각 최고점의 높이를 따진 거고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 같다, 모두 변환된다가 성립한다. 이거는 앞서 풀어봤던 추리논증 기출문제랑 비슷하죠? 실제로 그 기억을 갖고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기억 HA와 HB의 비율은 용수철이 처음 압축된 정도와 무관하다. 이게 당연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좋지만 그러기 어려울 테니까 니은부터 한번 볼게요. 질량의 비가 1대2라면 분리된 순간 A와 B의 운동량 크기의 비는 얼마예요?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항상 1대1이죠? 따라서 1대2가 틀립니다. 1대1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두 물체의 속도비가 2대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두 값을 곱한 운동량의 비가 1대1이 나올 테니까요. 자, 지금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속도의 비율은 무엇이 결정하죠? 오직 질량의 비죠. 질량의 비에 의해서 속도의 비가 결정된다고요. 용수철이 압축된 정도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각각의 속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속도의 비는 오직 질량의 비에 의해 결정되고 이렇게 속도의 비율이 정해지면 이 높이는 결국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됐죠. 벌써 다 까먹었다고요? 물체의 높이는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이 기출문제를 풀고 배경지식화까지 완료했다면 이 최고점의 비율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도 쉽게 파악했을 겁니다. 따라서 용수철이 처음에 압축된 정도와 무관하다는 적절한 서술이 돼요. 압축이 적게 되든 많이 되든 간에 속도의 비율은 질량 비에 의해서 결정되고 요게 결정되면 높이의 비율도 자동으로 결정되더라. 끝으로 디귿 두 물체를 놓기 직전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최초에 제공된 에너지 전부죠. 이게 A,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가 최고점에 올라가면 그게 전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때의 각각의 위치 에너지의 합은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최초에 제공되었던 포텐셜 에너지와 동일할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디귿도 적절해요. 어떤가요? 여전히 좀 많이 어렵나요? 만약 제 해설을 못 따라온 분이 있다면 2013학년도 추리논증 32번 이 문제를 고도리 고민하면서 풀어본 뒤에 여기 있는 내용도 배경지식으로 머릿속에 쏙쏙 넣은 후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네. 야, 출제자가 은근히 자비롭구나. 수험생들이 너무 어려워할까봐 옛날에 냈던 문제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다시피 해서 이 상황만 좀 바꿨구나. 운동량 개념만 좀 추가했구나. 정말 출제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다 푼 후에는 문제풀이의 논리를 배경지식화 해주세요. 분명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자, 한 줄 논평, 리트 추리논증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너무 어렵고 준비된 자에겐 해볼 만한 시험이다. 화이팅!
두 문제 더 맞히는 힘. 오답률 4위 문제는 논리 퀴즈 33번입니다. 기존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피셋을 제외하더라도 리트에만 최소 5번 이상 출제됐는데 정답률이 42%밖에 안 된다? 수험생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풀이법을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불가조 풀이법을 소개할 테니까 이번 강의 잘 듣고 제가 첨부한 문제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려고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올해 시험에 이와 똑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 시간 낭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집중! 불변량을 기준으로 가변량을 결정한다. 그러고 나서 조합을 따지는 거죠. 이와 관련된 리트 문제를 정리해 볼게요. 갑을병정 4사람은 6일에서 9일까지 각각 다른 날 구치소에 구금되었고 10일에서 13일까지 각각 다른 날 석방되었다. 여기까지 읽고 바로 표를 그릴 수 있겠죠? 구금일수에 관해서는 다음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단 구금일수는 구금일자부터 석방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예를 들어 시험장에서 예를 들어가 보이면 매우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논리 퀴즈 풀 때보다 독해할 때 더 중요한 지침입니다. 리트는 글자 수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다고요. 만약 글자 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게 역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글을 빨리 읽는지 속독 능력을 측정하는 게 되니까 상한선을 딱 정해두고 그것마저도 계속 낮추라는 압력이 있어요. 이건 리트뿐만이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수를 철저히 통제하고 따져보면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물론 짧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발언도 우리가 글자 수를 줄였는데 학생들이 더 어려워했네요. 하하하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하여튼 글자 수를 줄여야 하다 보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내용은 다 날려버리고 시험지에는 없으면 안 되는 내용들만 쫙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례들 시험지에 예를 들어 하고 뒤에 제시된 내용들은요 없으면 안 되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왜 없으면 안 되냐? 첫째, 지문 이해에 필수적이니까 사례가 없으면 평범한 두뇌가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때 사례를 제시해줘요. 이제 혹은 이 사례 자체를 문제화했기 때문에 사례가 편집되지 않고 지문에 남아있는 거죠. 어떤 경우든 간에 사례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아주 집중해서 중요하게 읽어나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구금된 다음날 석방되면 구금일수는 2일이다. 이 말이 없으면 구금됐다가 24시간이 안 돼서 나갔으면 구금일수는 1일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출제자가 수험생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변량의 정보를 예를 들어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을병정 모두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으니까 구금일수는 전부 2일 이상이죠. 따라서 9일과 10일에 전부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조건을 보면 갑이 제일 적고 을병이 같고 정이 제일 많구나. 자, 그리고 다음 조건 보면 정의 석방일자는 13일이 아니래요. 얘 X 치면 되겠죠? 13일 전에 석방되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 정이 구금된 날 병은 이미 구금되어 있었다. 그러면 정은 6일에 구금된 게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불변량을 다 나타냈어요. 이제는 구금일수에 대한 가변량을 결정하면 되겠죠. 먼저 정의 구금일수는 최대 6일이죠. 을 병은 그보다 적어야 되니까 최대 5일. 끝으로 갑은 5일보단 적어야 되니까 최대 4일, 최소 2일입니다. 불변량, 가변량. 이제 조합을 따져야 될 텐데, 자, 먼저 이 6일에 누가 구금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일단 갑은 안 돼요. 갑이 6일에 구금되면 구금일수가 최소 5일이 되니까 가변량을 벗어나요. 따라서 갑은 X.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갑은 13일에 석방될 수도 없죠. 구금일수가 5일 이상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을이나 병 중 한 명이 6일에 구금되고 다른 한 명이 13일에 석방되어야 할 텐데 이 마지막 조건을 고려하면 병이 6일에 구금되고 을이 13일에 석방되는 게 맞겠네요. 근데 을과 병은 최대 5일까지 가능한데 지금 5일을 꽉 채웠죠? 따라서 구금일과 석방일이 확정되고요. 정은 병, 을보다 구금일수가 하루 이상 많아야 되니까 6일로 또 확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구금일, 석방일이 다 달라야 되니까 갑의 구금일과 석방일도 결정이 돼요. 불변량을 기준으로 가변량을 결정하고 조합, 경우의 수를 따지니까 이렇게 표가 예쁘게 정리가 되네요. 이제 보기 살펴보면 기억, 을의 구금일수는 5일이다. 을, 병 모두 5일이었죠? 니은, 정은 7월 8일에 구금되었다. 정은 7월 7일에 구금됩니다. 따라서 8일이 틀리고요. 디귿, 갑이 병보다 먼저 석방되는 게 아니라 병보다 하루 나중에 석방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건 기억밖에 없네요. 구금일자와 석방일자가 모두 다르다라는 조건이 꽤 재밌는 문제였죠. 무엇보다 예를 들어 언어 이해든 추리 논증, 논증 분석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으니까 아주 집중해서 독해하는 태도를 갖기 바랍니다.
두 문제 더 맞히는 힘. 2025 추리논증 5위는 정답률 45%였던 12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법률 문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논리 퀴즈에 가까워요. 그간 훈련해온 논리 개념을 바탕으로 지문의 정보를 조건문과 선언문으로 나타내고 이로부터 보기의 진술이 반드시 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결국 논리 개념을 얼마나 잘 훈련해 왔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볼까요? 집중! 피사 주주는 12명이고 각 주주의 지분은 동일하다. 갑은 2022년 3월 1일 피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임기는 3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였다. 피사 정관 1조 2항에 따라 1조 2항 뭐지 봤더니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자, 이에 따라 대표이사 갑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하면 모든 주주가 출석하여 갑이 제안한 의안을 당일 의결하였다. 6월 30일까지는 9명, 7월 1일까지는 8명의 주주가 갑이 제안한 주주총회 의안에 찬성하였다. 자, 앞서 12명의 지분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또 모든 주주가 출석하니까 9명 찬성은 4분의 3이 찬성했다는 거고 8명 찬성은 3분의 2가 찬성했다는 거죠. 갑은 임기 중 서로 다른 날에 의안 1, 2, 3을 주주총회에 각 1회씩 제안하여 피사정관을 개정함으로써 대표이사를 연임하였다. 근데 1조 1항 보니까 대표이사는 연임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요 1조 1항을 개정함으로써 대표이사를 연임한 거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의안 1에 1조 1항에 없다를 있다로 개정한다 라고 써있어요. 자, 그리고 의안 2는 2조의 4분의 3을 3분의 2로 개정한다. 2조는 정관 개정이 주주총회에서 전체 지분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한다고 했는데 의안 2가 가결되면 그 기준이 좀 낮아지는 거네요. 끝으로 의안 3, 제3조 2항을 삭제한다. 뭔가 해서 봤더니만 제1조 1항은 연임할 수 없다 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더라도 개정 당시 대표이사에게는 개정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밑에 딸린 3항 보니까 제3조 2항이 삭제되기 전에는 제1조 1항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당시 대표이사에게는 제1조 1항의 개정의 효력이 없대요.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죠. 일단 문제에서 대표이사는 연임했다고 했어요. 이는 의안 3이 먼저 가결되었고 이후에 의안 1이 가결되었음을 함축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연임의 필요 조건은 의안 3이 의안 1보다 먼저 가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안 1과 의안 3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원래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안 2가 가결된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앞서 6월 30일까지는 4분의 3이 동의하고 7월 1일부터는 3분의 2가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이 가결의 필요 조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의안 3과 의안 1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6월 30일 이전에 의안 1과 3이 제안되거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6월 30일 이전에 의안 2가 제안되어야 돼요. 그러면 문턱이 낮아져서 7월 1일 이후에 의안 3과 1이 제안되더라도 다 통과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문으로부터 이러한 함축 관계를 조건문으로 정리했다면 문제풀이는 너무 쉽습니다. 기업, 의안 1과 의안 3이 7월 1일 이후에 제안되었다면 6월 30일 이전에 제안된 게 아니라면 선언지 제거에 의해서 6월 30일 이전에 의안 2가 제안되었다는 거죠. 의안 2는 6월 30일 이전에 제안되었을 것이다. 기억은 선언지 제거니까 타당한 추론이에요. 적절합니다. 니은 의안 2가 7월 1일 이후에 제안되었다면 6월 30일 이전에 제안된 게 아니라면 선언지 제거에 의해서 6월 30일 이전에 의안 1과 3이 다 제안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순서는 의안 3이 의안 1보다 먼저인 거죠. 의안 1과 의안 3이 6월 30일 이전에 3이 먼저 그 다음에 1 순서로 제안되었을 것이다. 완전히 적절합니다. 끝으로 디귿, 의안 3이 6월 30일 이전에 제안되었고 의안 1이 7일 이후에 제안되었다면 30일 이전에 1과 3이 모두 제안된 게 아니죠. 그러면 선언지 제거에 의해서 의안 2가 6월 30일 이전에 제안되었음이 추론됩니다. 근데 의안 2가 7월 1일 이후에 제안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틀렸죠.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의안 2가 가결되는 것은 대표이사 연임을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니은에서 의안 2는 7월 1일 이후에 제안되었을 때 개정의 문턱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부결됩니다. 그럼에도 6월 30일 이전에 의안 3과 의안 1이 순서대로 제안되기만 한다면 대표이사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한 번 더 짚어드린 이유는 1문단에서 의안 1, 2, 3을 주주총회에 각 1회 제안하여 개정함으로써 라는 표현을 보고서 의안 1, 의안 2, 의안 3이 전부 다 가결됐구나 라고 오독한 분들이 몇 있어서예요. 이 정관 개정은 1, 2, 3이 모두 개정되었다를 함축하지 않고요. 1, 5와 2, 5와 3이 개정되었음을 함축합니다.
거기에 연임이 추가되면서 함축되는 것들 사이에 관계가 정리되는 거고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저만 재밌나요? 뭐 늘 저만 재밌죠. 두 문제 더 맞히는 힘. 2025학년도 추리논증 오답률 6위는 바로 36번입니다. 정답률 45%. 집중! 단순히 개별 문항의 난이도만 따져보면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도 쉬운 축에 속해요. 근데 정답률이 왜 낮냐? 일단은 문제가 후반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들 틀린 것 같아요. 만약 6번이나 16번에 위치했더라면 정답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답률이 낮은 두 번째 이유, 기초 과학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뭐 대단한 과학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고1 통합 과학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기초 지식만 있었어도 그냥 쓱 읽고 문제 풀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지문 읽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꾸준히 추천해온 통합과학 완전정복이라는 책 1독을 권합니다. 한양대학교 생명과학 교수님이 만화의 취미가 있으셔서 고1 통합과학부터 생화학까지 대학교 전공 교재까지 만화로 풀어내셨거든요. 그 중에서 고1 통합과학을 만화로 풀어낸 통합과학 완전정복은 수능을 치는 수험생에게도 기초 지식으로 제가 추천하곤 해요. 리트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문의 내용도 책에 이렇게 다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1 때 다 배웠던 내용이 리트 지문으로 나온 거죠. 온실 효과란 무엇이냐? 반사라기보다는 흡수 후에 재방출하는 거다.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걸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정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실전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힘은 비싼 강의나 남들이 모르는 무슨 어둠의 풀이법에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될 기초 개념을 얼마나 탄탄하게 쌓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트를 치신다면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기초 개념으로 쌓아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길 바랄게요. 문제풀이는 기초 개념만 알고 있으면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따로 더 해설하진 않겠습니다. 꼭 이 정도 내용은 알고 들어가세요. 두 문제 더 맞히는 힘. 2025 추리논증 오답률 7위는 11번입니다. 규범 적용이에요. 앞서 봤던 36번과 달리 11번으로 꽤 앞에 위치했는데도 정답률이 46%로 꽤 낮아요. 집중! 보통 이런 규범 적용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제시된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서 읽어도 잘 와닿는 게 없어서예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사례를 먼저 읽고 사례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규정에 대입해가면서 읽으면 뜬구름 잡는 듯한 규정을 손에 잡히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논리 개념으로 치면 보편 예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만만했던 7번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례. 갑과 을이 혼인할 때 처을은 그러면 남편이 갑, 아내가 을이네요. 소를 지참재산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뒤에 더 읽어보면 갑과 을이 이혼합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 요소를 바탕으로 규정에 대입해가면서 읽으면 혼인하면서 을이 가져온 재산, 소는 갑이 소유권을 획득한다. 갑의 귀책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만 을에게 지참재산, 소의 소유권이 회복된다. 갑이 이혼 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따로 없다면 그 지참재산이었던 소의 소유권은 이혼 전에 을에게 회복된다. 간단하죠? 방금 제가 이렇게 독해한 내용이 구체적인 선지로 제시되는 거고요. 자, 이 정도 독해 연습은 다들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텐데 도대체 왜 이 문항의 정답률은 46%밖에 안 되는가? 바로 기억 때문입니다. 정답 4번을 46%가 택했는데 5번을 20%, 5명 중 1명이 골랐어요. 만약 기억에서 실수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문제의 정답률은 66%까지 올랐겠죠? 자, 그렇다면 5번을 선택한 5명 중 1명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시험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기억, Q 개발조합은 B 토지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제2조 제1호로 변경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례를 보니까 Q 개발조합이 B 구역을 제2조 제3호의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앞서 규정을 보니까 제2조 3호에서 제2조 제1호로 바꾸는 게 가능하대요. 그럼 이에 따라서 기억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와,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틀리는 거죠. 리트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풀리면 살짝 의심해 봐야 돼요. 야, 이상하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안과도 아니고 왜 내 실력이 아니라 시력을 측정하려고 하지? 이거 함정 아니야? 이런 쎄한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이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니은을 보는데 X 개발구역 전부에 대해서 또 디귿 B 개발사업 시행자가 피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이건 개발구역 전부 A, B 토지를 피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거죠. 그때 시행 방식을 제2조 1호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야, 이 내용 전부 제1조의 사망을 걸고 넘어지죠. 개발구역 전부에 대하여 제2조 1호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개발구역 전부 제2조 제2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피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제2조 1호로 개발구역 전부를 할 수 있다. 근데 잠깐만, 앞에 기억 엄청 쉽게 풀었었는데 제2조 1호? 어라?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고 했으니까 Q개발조합은 시행할 수가 없는 거구나. 처음에 기억 풀 때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지만 니은, 디귿을 풀다 보니까 이 쎄한 느낌이 점점 물이 오르면서 기억,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출제자가 나름 배려를 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그 힘으로 기억이 적절하지 않다, 4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답을 수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를 위해 필요했던 태도는 뭐다? 시험을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너무너무 쉽게 풀리면 쎄한 느낌을 받아야 된다. 법전협은 안과가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 임해야 이런 함정 문제 처음에 5번을 골랐더라도 4번으로 유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구조 외울 정도로 잘 복습해 주세요. 화이팅! 두 문제 더 맞히는 힘. 2025 추리논증 오답률 8위는 정답률 47%를 기록한 35번입니다. 논리 퀴즈 3문제 33, 34, 35번이 전부 정답률 50% 미만이라는 건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신유형이 나온 거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1강에서 제시한 PDF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출문제만 잘 분석했다면 2025학년도 논리 퀴즈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풀이법이 똑같으니까요. 근데도 2025학년도 논리 퀴즈 정답률이 전부 50% 미만이다?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최근 3개년 기출문제도 안 보고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많다.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관광 리트를 치러 가는 분들도 한 3개년 정도는 보고 들어가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단순히 풀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풀 힘을 기르지 못한 거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논리 퀴즈는 일관된 풀이법을 배우고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짧은 시간에도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승부처예요. 이 나머지 문제들 제가 교재를 제공하니까 혼자 풀어보시든 제 강의와 함께 공부하시든 간에 완벽하게 숙달하셔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왔을 때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사조 풀이법 시작할게요. 집중!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실전은 기세다, 시험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 퀴즈 풀 때 아주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제시할 논리 퀴즈 풀이법들의 목적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문제의 초기 조건을 바탕으로 전체 문제 풀이 과정에 30% 정도까지만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세로 정답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실수만 안 하고 그냥 차근차근 논리만 전개해 나간다면요. 반대로 시험장에서 논리 퀴즈를 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풀이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잡힌다면 그거 일단 포기하거나 나중에 다 풀고 시간이 남을 때 다시 도전하세요. 그만큼 처음에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평범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라면 앞으로 치고 나가는 풀이법들을 싹 모아서 매뉴얼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주 똑똑한 컴퓨터 두뇌를 가진 분들은 이런 게 필요 없죠. 실제로 5급 공채 합격 수기를 보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언어논리 문제 풀다가 논리 퀴즈가 나면 그렇게 좋았대요. 원래 이런 퀴즈 푸는 거 좋아했고 잘했기 때문에 중간에 논리 퀴즈를 푸는 시간이 일종의 휴식처럼 느껴졌대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은 극소수겠죠? 대다수의 평범한 두뇌를 가진 분들은 지금 소개할 불사조 풀이법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불사조 풀이법이 출제 의도에 가장 가까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불사조 풀이법이란 뭐냐? 불변량을 기준으로 사각형이 놓이는 조합을 따진다. 무슨 말인지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2025학년도 리트 추리논증 35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개 법무법인 PQRS에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 이들을 A, B, C 팀으로 나누어서 배정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불사조 풀이법을 떠올리면 되겠죠? 먼저 불변량을 찾아보면 P의 변호사 중 3명이 C팀에 배정된다가 확 들어오죠? 표에다가 이렇게 불변량 표시하고 다음으로 사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조건에 SPP를 사각형으로 보고 SPP가 C에 있을 때 아니면 A나 B에 있을 때로 조합,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풀어보세요. 자, 근데 차분하게 문제를 살펴보면 이 두 개의 조건에서 사각형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관건인데 문자 그대로 기호화하면 S이면 not R이죠. 대우를 취하면 R이면 not S고 또 이걸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긴 한데 핵심은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결국 R과 S는 양립 불가능하구나. R과 S가 함께 배정되는 경우의 수는 없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근데 각 팀에는 4개의 법무법인 중 3개의 법무법인 변호사가 배정돼야 하는데 그중 R과 S는 서로를 배척하니까 결국 PQR이나 PQS 이 두 가지 조합만 가능합니다. 이때 뭐가 공통점이죠? PQ요. 이 PQ가 하나의 사각형이고 이게 모든 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마 문제풀이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쉽게 보였을 거고 그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 발상법을 익혀두면 돼요. 최소 3개인데 마지막 조건 때문에 최대 3개이기도 하다. 종합하면 결국 각 법무법인은 팀마다 딱 3곳 4곳도 안 되고 2곳도 안 되고 딱 3곳의 변호사들만 배정받는다. 자, 이렇게 표를 나타내고 보니까 P를 5개 전부 다 썼어요. 그렇다면 S가 갈 수 있는 곳은 C밖에 없죠? 그러면 A, B팀에는 R이 하나씩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렇게 배정하고 나니까 남는 게 Q, R, R밖에 없어요. 근데 이를 A, B, C에 배정하는 조합이 딱 봐도 4개가 넘죠? 시험장에서 논리 퀴즈를 푸는데 따져야 될 경우의 수가 4개를 넘는다? 그러면 풀이를 멈추세요. 논리 전개를 멈추고 선지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도 풀리도록 문제가 설계돼요. 만약 안 풀린다면 뭔가 잘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다음 문제로 도망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5개 이상 따질 만한 시간도 없고 우리의 인지 자원도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S의 변호사는 서로 다른 팀이 아니라 같은 팀 C에 배정되죠? 니은 PQR 변호사로 구성된 총원 7명인 팀은 없다. PQR로 구성된 팀은 A나 B만 가능하죠. 이때 남은 QRR을 전부 A에 몰빵한다고 해도 최대 6명이잖아요. 따라서 7명인 팀은 없다 적절해요. 그리고 A팀에 배정된 변호사가 6명이라면 지금 몰빵한 6명이라면 그때 B팀에 배정된 변호사는 3명 PQR이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SPP를 사각형으로 해서 조합을 따지는 풀이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